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아나운서 송예민입니다. 김일구의 전쟁 2부 Q&A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일구의 전쟁이 벌써 200회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이렇게 특집 함께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신 질문들 좀 취합을 했고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들도 일부 선별을 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양해 부탁드릴 점은 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무님 첫 번째 질문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전무님이 생각하시는 현명한 투자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경험과 현명한 투자를 내면화하고 습관하기 위한 전무님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좀 베이직한 질문이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TW 킴스님, 박건태님, 최두명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 투자 시 가져야 할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무님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질문하고 딱 맞는데 제가 그 책에 오디오북을 구해가지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들을 텐데 차에다가 그거를 꽂아놓고 듣고 또 듣고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거의 외워요. 거의 외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분은 이제 워렌 버핏이 본인이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지금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훌륭한 책이 그렇습니다만 한 번 봐가지고는 절대로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죠. 네, 그렇죠. 예, 100번 읽으면 그 의미가 그대로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책을 100번 읽으시기를 그럼 100번 너무한가요? 어쨌든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을 꼼꼼하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책을 그래서 100번 읽는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지식이 나를 현명하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죠. 이게 들어가서 특히 이게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 문제는 수학 문제 푸는 것과 달라요. 수학 문제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지만 돈 문제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을 건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투자했지? 라고 이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공포에 휩쓸리기도 하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내가 왜 이런 주식을 샀나?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저도 예전에 증권사에 있으면서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의 계좌를 쭉 한번 열어보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래된 계좌들을 열어보면 정말 왜 이런 종목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실까 싶은 종목들로 쫙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정말 그때 이제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샀다가 미처 빠져나올 기회를 얻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과연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책을 이 현명한 투자자가 제가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식뿐만 아니라 나의 감성을 건드려요.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내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읽으면서 나 스스로 내 감정을 건드려 보면서 지식이 아닌 감성으로 돈 문제를 접근하시기를 권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 것이죠.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감성을 통해서 좀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질문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또 한 가지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해볼게요. 박종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주장했던 전망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무님 실제로 이런 경우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 난감하기도 한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많죠. 제가 1995년부터 이 애널리스트라는 걸 해왔는데 뭐 틀린 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근데 뭐 어제 전망한 게 오늘 틀렸다. 뭐 지난달에 전망한 게 이번 달에 틀렸다고 해서 말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근거를 갖고 주장을 했는데 그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간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그냥 바꾸면 되죠.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고 이미 리포트로 글까지 써놨어요. 그러게요. 뭐 바꾸기 어렵습니다. 네, 난감한데. 네, 버텨야죠. 그 최대한 6개월까지도 버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티는 것의 이유는 그거죠.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 일단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왜 틀렸는가? 시장은 왜 나의 생각과 다르게 반대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밤잠 못 자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못 받는가를 다시 짚고 해보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버텨야죠. 심지어 그 가장 길게 버틴 게 한 6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 위궤양도 앓고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펀더멘털이 바뀌면 당연히 어제 한 이야기도 오늘 바꿔야 되는 것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시장은 대충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반대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3개월, 6개월이면 다시 그렇게 갔던 거는 펀더멘털에 근거가 없는 시장의 움직임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버틴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버티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해서 이게 정말 맞다면 결국은 그 방향대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무님 다음은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고 네네. 계세요. 그 질문들 조금씩 보시면서 이 중에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찰리 먼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치 투자 말씀하셨는데요. 그 질문하신 분이 EMOCH 분께서 질문하시기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치 투자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찰리 먼거가 이야기했다.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건데 가치 투자의 최고의 대가들도 가치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일반적으로 성장은 잘 못해도 네. 이게 꾸준하게 돈을 버는 종목들을 보통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종목들이 뭐 금융 쪽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일반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많은데 세상이 바뀌면서 가령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외식하는 것도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배달업체하고 같이 돌아가고 그리고 초기에 댓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식의 평점을 잘 받은 그런 식당들은 이제 계속 뻗어나가고 그렇지 못한 식당들은 손님이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뭐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고 근데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저렇게 뭐 지금 잘 나간다고 주가가 쭉 올라가고 지금 뭐 성장 못한다고 주가가 안 좋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상이 보이는 움직임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져 가거든요.
사람들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현명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내가 선호를 했다가 그 선호가 다시 바뀌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이쪽으로 한없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치 투자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싼 거, 주가 많이 떨어진 것, 그런 것이 가치 투자가 절대 되지 못한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다시 회복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할 때 종목 하나하나 고르는 거, 성장주는 그래요. 뭐 성장주는 아무거나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IT 기업들도 보면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안 팔린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계속 사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이 가치 투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실시간 질문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님 보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김성님께서 박스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뭐 책 쓰실 계획 있으신지 이런 질문들도 네. 올라오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네. 자료를 봐야 하는지, 달러와 같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무님 하나씩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 중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박스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렇습니다. 투자이긴 한데 이게 조금 중독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해야 되겠고, 뭐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단기 투자에 더 빠져들게 되고, 근데 그렇죠. 저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열심히 운전을 하고, 뭐 고속도로에서 120km 막 달리다가 올림픽대로로 딱 들어오는 순간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고속도로 110이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오면 80이 되는데, 네. 80으로 속도를 줄이고 나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올림픽대로 들어와서 110으로 달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이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호흡 크게 하시고 시장을 덜 보는 식으로 내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이긴 합니다만 지식이 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나의 마음 자세, 그래서 나의 감성 이런 게 훨씬 주식 투자의 성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것이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책도 좀 쓸 생각인데 아, 올해 계획 책, 있으시네요. 네. 제 꿈은 큽니다. 올해 책 2권 쓴다. 2권? 네. 하나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정량적인 책 하나 쓸 생각이고요. 코딩. 제가 코딩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와. 엑셀 이 정도를 쓰면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뭐 그런 코딩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런 책도 하나 쓸 생각이고,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적인 뭐 이런저런 그냥 칼럼 쓰듯이 그런 것도 이미 제목도 그건 정해놨어요. 머니 알파벳. A부터 네. Z까지. 가령 A는 어카운팅, 회계라고 하는 게 금융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걸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책을 한 2권 쓸 생각입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와, 그리고 네.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달러 100건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신흥국 투자할까요? 선진국 투자할까요? 길게 보면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뭐 신흥국은 당연히 성장성이 높겠죠. 선진국은 당연히 성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신흥국에 투자해야 되나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통화가치. 그 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신흥국에서 성장은 많이 했는데 통화가치는 성장한 것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신흥국 투자하는 것보다 선진국 투자하는 게 좋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패권 경쟁도 있고 달러와의 패권이 계속 유지가 될까?
중국이 이 위안화의 패권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존 테일러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또 다른 옵펠트 교수라는 분의 강의도 들었어요. 그분은 IMF 이코노미스트도 했고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미국도 경제 문제가 있고 중국도 경제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이 기업 부채, 지방 정부 기업의 부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론 열심히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죠.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인플레이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은 미국과 중국의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결국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전 세계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문제를 그 나라 엘리트들이 잘 풀게 되면 저 시스템이 뛰어나구나. 위안화가 낫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안화가 낫겠다. 달러가 낫겠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시스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쪽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식 시스템도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저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달러 패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달러 패권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리 주신 질문들 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질문 수준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들 중에서 확인을 해보자면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10K와 거기 딸려있는 주석도 다 읽으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지만 그래도 100% 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는 자꾸 망설여지게 되는 주린이입니다. 개별 기업 분석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SDF 땡땡님께서 주셨는데 아니 10K까지 심지어 주석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 주린이가 맞는지 좀 그런 의문도 듭니다. 네. 일단 전문님 이 10K가 뭔지 간단하게 조금 언급을 해주시고 개별 기업 분석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아마 그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하나씩 다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심스럽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의 장점은 저는 이제 매크로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편인데 개별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양자역학으로 따지면 양자처럼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튀면 이게 몇 배가 가격이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떨어져도 100% 잃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그것이 이제 개별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근데 매크로를 투자를 하고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올라간다고 해도 뭐 이게 몇 배 올라갈 일은 없고 떨어진다고 해도 100% 떨어질 일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투자는 하나의 종목을 집중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늘까지잖아요.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크게 벌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분산은 필요하겠죠. 너무 분산시키면 이거는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장점이 사라집니다. 이건 지수와 똑같아지고 좁히면 좁힐수록 개별 투자의 장점은 살아나지만 위험은 현저하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종목 수를 좁힐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뭐 워렌 버핏이 많이 이야기한 건 7종목에서 아니면 20종목 정도, 네.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 최소 7종목에 20종목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연구를 하시는 게 개별 종목에는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도 지금까지 일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일은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은 그 7에서 20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에 시간한테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개별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들 중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 나비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태어날 아이에게 펀드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최소 20년 동안 계속 묻어둔다고 할 때 어떤 펀드가 좋을까요? 20, 30년 뒤를 봤을 때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산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와, 출산 앞둔 아이에게 벌써 펀드 선물하실 생각을 하시다니. 네. 네. 성인이 되거나 결혼할 때 쓸 돈을 아, 벌써부터 미리미리.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장기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근데 지난 뭐 20, 30년 동안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과학기술이 지난 20,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배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IT 섹터가 있었는데 이 IT 섹터가 지금은 뭐 리테일, 그 다음에 이제 외식,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점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섹터를 한 10개 정도로 구분하고 이 10개 섹터에는 물론 뭐 자동차를 포함하고 I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도 있고 그렇죠. 금융도 있고 한데 이 IT가 20%가 넘으면 그게 버블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가 이 IT 섹터가 혼자서 20% 넘다가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했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이게 20% 넘었을 뿐만 아니라 IT 섹터가 분할을 해서 저쪽 아마존 같은 거는 저쪽 리테일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너무 커진 애가 다른 데도 옮겨가면서 섹터 비중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와, 확실히 세상은 네. 과학기술을 특히 기술 쪽에서 뻗어나가는 힘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IT와 제약 바이오 쪽이 계속 확장해 나가는 IT 기업이 리테일 회사가 되고 IT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뻗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학기술 쪽에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저는 긴 투자일수록 조심스럽습니다. 짧게는 할 수 있는데 신흥국일수록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라도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유혹에 쉽게 빠져듭니다. 근데 선진국들은 성장을 좀 안 하더라도 통화 가치를 지키는데 중점을 많이 두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게 보면 통화 가치를 지키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통화 가치를 지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멀리 보려면 기술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주시는 질문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패권 전쟁은 이제 더욱 심해질 것이고 미국과 또 아세안 쪽의 투자 비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셨고요. 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질문들도 종종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코인 어떻게 보시는지, 코인과 금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물가가 더 상승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 외환 시장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 확인하시고 또 어떤 질문 답변 주실까요? 코인, 뭐, 금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그러지는 않는 네. 영역이긴 한데, 대체 투자, 대안 투자 이 영역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기축통화국의 금리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나가면서 최근에 금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그 금리를 낮춰줄 것 같지 않으니까 금 가격이 다시 못 올라가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코인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디지털 골드죠.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금리 정책, 기축통화국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가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냐라는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과 금은 훨씬 더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 달러 패권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 문제, 이런 전쟁 이런 문제에서 미국의 패권이 그렇게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작년에 꽤 도전을 받고 있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따라서 코인이 가격이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뭐 이러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간다. 코인도 금도 올라갔다가 끝나가긴 하는데 이게 안 낮춰줄 것 같다. 네. 계속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 그러면 코인이나 금이 재미를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 좀 횡보하고 좀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코인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또 기존에 남겨주신 질문 중에 또 하나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초이님께서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늘 전무님의 해박한 지식과 인사이트에 놀라는데요. 혹시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및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베이직한 질문이어서 그런지 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님님께서도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 투자를 하셔야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법도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 뭐 주식 공부든 그게 모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기. 스스로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지금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려 그러면 그게 복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에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 이렇게 나오니까 지난달에는 이렇게 움직이더니 왜 이렇게 움직이지?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에 대한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게 문과 영역이고 이게 문과 영역이라는 이야기는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과 영역이 분명히 아니죠. 그 복잡한 사회에서 움직이고 자연과학에서는 입자가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얘는 나의 행동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회는 달라요. 사람들이 연준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을 때 연준이 생각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연준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또 연준이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매번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또는 뭐 A가 되면 그 다음에 B고 B면 C가 된다, 이런 식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내가 많은 사례를 갖고 있어야지만 이번에는 A보다는 B일까? 아니야. 이번에는 C, 아니야. 과거의 사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한 Q 정도일 것 같다. 저는 한 번씩 이제 제 친한 후배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고 플랜 B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플랜 Q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야지만 그래 이번에는 P 정도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걸 권합니다. 노트를 한 권 사세요. 네. 그리고 경제지표가 매번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령 한 10개 정도를 잡아가지고 매번 써보세요. 이번 달에 이제 1월 달, 지금 5월인데 5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부터 해가지고 씁니다. 뭐 이 지표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더라. 사람들은 뭐 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를 써놓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네. 하시면 이게 복기가 되죠. 저는 노트에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경제 지표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매번 보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왜 이러지? 아,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번에는 A가 아니고 C였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복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내 투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플랜 Q까지 네, 만련해 두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김일구 전무님의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강태양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지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이런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에 좀 관심을 갖긴 했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로서는 상당히 아픈 제가 석사 학위가 없습니다. 석사 수료 뭐 2년 동안 석사 과정 마치긴 했는데 석사 논문을 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되겠네 저것도 안 되겠네 한 5년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거 우리나라 일본 엔화 환율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그걸 이제 이만큼씩을 파본 거죠. 이만큼씩을 계속 5년 동안 한 달에 한 2-3개씩은 그렇게 팠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게 제가 한 3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남들보다 평균보다 우리 사회 평균보다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길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보다 제가 한 3배는 일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만큼씩을 이제 파들어간 거죠. 5년 동안 이걸 파고도 논문을 못 썼어요. 근데 그 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한 절망을 했겠죠. 당연히 심하게 절망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분이 이제 저는 젊을 때였고 그분은 어떤 고사의 리서치 센터장 하시는 분인데 저를 처음 만나고 악수를 하더니 이렇게 젊은 분이었어요. 저는 한 50이나 된 줄 알았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리포트에 깊이가 네. 있다라고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고생이 큰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이 일을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일로 계속 온 거죠. 와, 정말 세상에 허투루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전무님의 이 지식의 깊이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 부분도 참 궁금했거든요. 다 이런 시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건강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요즘은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데 네. 먹는 거는 굉장히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먹는 건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걷는 거는 좀 많이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앉아서도 심지어 다리도 들고요. 기초 대사량과 같은 기초 활동량이 네. 좀 많아요. 그리고 감정도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좀 몰두하기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운동하신다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근육 운동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쉬고 하시잖아요. 그게 근육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꾸준하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다리 떠는 걸 포함해서. 네, 역시 움직이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실시간 댓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희망폭격기님께서 유럽 증시가 모두 역사적 신고점 수준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시는 왜 계속 올라가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고,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금리 차를 견디고 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고, 또 뭐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고 또 발전을 위한 촉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제도, 산업, 문화 중에 이런 질문들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전무님 네. 확인하시고 어떤 답변 주실까요? 유럽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기서 이제 소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또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 앞으로 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향후에 유럽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급격하게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로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유럽이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유럽 하면 우리가 떠올리던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유럽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너무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말은 다 맞는데 네.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이 그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이번에 느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게 유럽 주식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문제는 그렇죠. 미국은 금리를 저렇게 올려놨는데 한국은 금리를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금리 차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이 금리 차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경제학 이론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impossible trinity, 뭐 삼위일체 불가능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통화 정책도 내 마음대로 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는 우리가 소규모 경제인데 미국의 통화 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통화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하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하고 그 다음에 자본 이동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다. 통화 정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금리 차이가 커지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자본이 빠져나가거나 안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나 요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가지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리 차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의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꽉 잡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잡고 있으면 이쪽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 시간이 1,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질문 한두 개 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우 전쟁 끝나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격해질 경우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부분도 있고, 지수 투자에 대해서 지수 투자 계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 미국 경기 침체는 없이 넘어갈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자, 전문님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미국은 저는 경기 침체가 기술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이 GDP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GDP가 크게 잘못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GDP 바꾸는 작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또는 뭐 이 데이터 영역에서 GDP가 커져나가는 거를 잘 모르고 우리가 잘 계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 문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고 금융 쪽이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금융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 경기 침체 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게 기술적으로 침체까지도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 문제 요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 문제를 확전시키지 않을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외교 수장들이 만나가지고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 나눌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요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수 비중이 계속 커져간다. 근데 지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정말로 이게 지수의 의미를 갖는 것이냐. 네. 특정 종목에 의해서
주가가 너무 지수가 너무 움직이는 거는 주가 지수로서는 그렇게 딱히 좋은 지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네. 코스피도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특정 종목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미국의 경우에는 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수를 조정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골고루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장기적인 지수 투자에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 투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인데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 지수이냐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딱 더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의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미국의 주가 지수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 국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 개인이 주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전무님, 딱 한 가지 정도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 인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역 적자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는 무역 적자라는 게 뭐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수출이 안 되는데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수입이 안 줄어드는 이유는 국내에서 그만큼 쓰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고 국내 경제가 좋아져서 그럼 적자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무역 적자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국내 경제를 둔화시키고 그래서 적자를 줄이는 정책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금리 인하는 뭐 중앙은행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산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중앙은행이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앙은행이 금리까지 낮추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그냥 자산 가격은 시간한테 맡겨 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 가격은 그냥 시간한테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다른 부분의 신경을 금리 인하 말고 다른 것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Q&A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전무님, 앞으로도 라이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서요.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전쟁 200회가 지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라이브로 합시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매주 화요일 날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요일 저녁 6시마다 라이브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전무님과 함께 투자 인사이트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전무님의 해안을 이렇게 가까이서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시간이었고요. 전무님, 간단하게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뭐 방송을 워낙 많이 해봤고 라이브도 많이 해봐서 전혀 뭐 그냥 녹화 방송하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상당히 많이 긴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긴장을 하면 말을 굉장히 빨리 해버리는데 그런 게 몇 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변화한 모습, 조금 더 편안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또 그 라이브만의 묘미가 있잖아요. 네, 전무님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면서 그 맛보실 수 있는 묘미, 해안들 잔뜩 얻어 가실 수 있도록 화요일 저녁 6시마다 라이브 꼭 함께 해주시고요.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김일구의 전쟁은 생방송 라이브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